근로 현장을 찾아가는 다문화이의 버스. 오늘의 승객은 직장 동료 근로자입니다. 으쌰, 상쾌한 아침이구나. 오늘은 어떤 손님들이 우리 버스에 타게 될지 너무 기대되는걸. 저기, 이 버스 타도 되나요? 물론이죠. 손님, 그런데 무슨 걱정이 있으세요? 전 사랑실업에 근무를 하고 있어요. 저희 회사는 제조업 관련 업체로서 동료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답니다. 그런데 동료 외국인 근로자 대부분이 한국 직원들과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생산성도 좋지 못하네요. 어떻게 하면 서로 화합해서 함께 일을 잘 해나갈 수 있을까 고민입니다. 정말 고민되시겠네요. 일단 버스에 타시죠. 이 손님에게는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해드리지? 함께 일하는 동료 외국인 근로자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가 왜 필요한지, 다문화 교육을 통해서 외국인 근로자와 상호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알려드리면 좋겠어. 그럼 출발해볼까? 한국은 오랫동안 노동력을 외국으로 보내는 나라였고 그 결과로 지금 약 700만 명에 이르는 동포들이 해외 각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네 민족 분산의 역사는 어느새 150년이 넘었습니다. 과거 조선 사람들은 일찍이 1860년대에 이미 러시아의 연해주 지방으로 활발하게 이주를 하기 시작을 했고 압록강과 두만강 건너편의 중국 땅에는 1875년 이후에 많은 조선 사람들이 건너가서 정착해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 이민의 경우에는 하와이 이민으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그곳의 사탕수수 농장에 계약 노동자로 일할 사람들을 태웠던 첫 배가 1902년 12월 22일에 제물포항을 떠나서 1903년 1월 초에 하와이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후 1905년까지, 그러니까 1902년부터 1905년까지 7,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와이로 떠났습니다. 식민지 시절에도 만주 지방으로 대규모 농업 인력이 떠난 역사가 있고 또 일본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는데 그 중에 일부는 때로는 자발적으로 간 사람도 있겠고 때로는 강제징용 형태로 떠나가기도 했습니다. 해방된 이후에도 우리 민족 분산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정부는 해외 이민을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기 시작을 합니다. 인구 정책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넘쳐나는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인구 압박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는 적극적으로 해외 이민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을 했는데, 예를 들면 1962년부터 1976년까지 3만 명 정도가 남미의 각국으로 대부분 농업 이민의 형태로 떠나가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또 조금의 변화가 다가오게 됩니다. 유럽 사람들을 주로 받아들였던 미국이었는데 미국 이민법이 1965년에 개정이 되면서 비유럽권의 이민자들이 갈 수가 있게 됩니다. 아시아계 사람들도 이때 대거 이민이 가능해졌습니다. 그 이전에도 물론 한국계 이민자들이 일부가 있었지만은 대체로 그 사람들은 입양을 간 사람들이거나 또는 미국인과 국제 결혼을 해서 간 사람들 소수에 불과했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1965년 미국 이민법이 개정되고 나서 제대로 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독일의 경우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1963년 당시 서독이던 독일로 광부와 간호사들을 이른바 인력 송출이라는 이름으로 대거 또 이민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월남전이 한창 벌어지고 있었는데 월남전에 파병된 군인들뿐만 아니라 민간인 노무자들도 역시 월남으로 베트남으로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러 갔던 역사가 있습니다. 이런 취업을 통한 이주는 1970년대 소위 말하는 중동 특수를 타고 본격화되게 됩니다. 이때부터 1980년대까지 많은 건설 노동자들이 중동으로 일을 하러 떠났는데 당시 한국 땅에 있던 소위
없던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은 사우디에 일하러 가면 한미천 잡을 수 있다라는 희망, 그런 신화를 가슴에 품고 중동으로 떠나갔던 역사가 있지요. 다른 곳으로 간 사람들과는 달리 중동으로 갔던 특히 이 사람들은 영구 이민을 목적으로 간 것이 아니라 중단기 체류만을 목적으로 해서 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정된 기간, 자기가 원래 예정된 기간, 근로 기간이 끝나고 나면 대부분 한국으로 돌아왔지요. 그래서 지금 시각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쓰는 용어, 외국인 근로자, 이주노동자라는 단어가 바로 우리의 중동으로 일하러 갔던 한국인 근로자에게 딱 들어맞는 용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국제 노동력을 바라보는 시각은 받아들이는 나라와 보내는 나라의 시각을 구분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받아들이는 나라의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죠. 받아들인 나라인 한국의 상황을 보면 한국은 1980년대에 들어서 농촌 인구가 감소하면서 도시로 더 이상 노동력을 보내지 못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농촌 출신들이 도시에 있는 공장으로 와서 취업을 함으로써 공장의 노동력 부족을 해소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워낙 농촌 인구가 줄어들면서 이미 다 도시로 이주를 한 상태에서는 더 이상 노동력을 농촌에서 공급을 해주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대학 진학률이 점차 상승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1970년대만 하더라도 약 20%대에 머물렀던 대학 진학률은 점차 올라가서 꾸준하게 올라가서 2015년이 되면 무려 70%가 넘는 사람들이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대학 진학률이 상승을 하게 되면 과거와 같이 중학교만 졸업하고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노동을 하게 되는 사람들 숫자가 줄어든다는 걸 의미합니다. 모두가 다, 대부분이 다 대학을 가게 되기 때문에 중졸 노동자, 고졸 노동자가 감소하게 되는 것이죠. 1980년대 후반부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격차가 증가하게 됩니다. 1980년대에 있었던 민주화 운동과 노동운동의 결과로 대기업들은 여러 가지 개선을 이루게 됩니다. 임금이 상승하고 사내 복지가 개선이 되고 작업 환경이 더 나아지게 되는데 반면에 중소기업이라든가 영세기업은 그럴 만한 여력이 없어서 대기업과의 격차가 커지게 되고 바로 이 중소기업 영세 사업장에서는 구인난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한국 사회는 인력이 풍부한 사회였습니다. 노동자들이 많은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산업 부분에서는 노동자들이 오지 않는 일부 산업 부분에서는 일손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이른바 노동력의 구조적 공백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공백에 이 구멍을 메우기 위해서 외국 인력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노동력을 보내는 나라는 어떨까요? 노동력을 보내게 되는 이유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인 직접적인 이유고 두 번째는 구조적인 간접적인 이유입니다. 먼저 개인적인 직접적인 이유를 보면은 저임금 고실업 상황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저개발국에서는 저임금 상황이 그리고 굉장히 높은 실업률 상황을 갖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예를 들면 내가 학교도 다녔고 정보도 있고 그래서 이런 자원을 극대화해서 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나는 어떤 판단을 해외 노동을 나감으로써 우리 가족들을 좀 더 낫게 만들게 하겠다. 또 우리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위험 상황, 실업 상황, 저임금 상황을 개선해야 되겠다. 그래서 위기를 분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주 노동을 결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구조적인 그리고 간접적인 이유를 들 수가 있는데 여기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저개발국 노동력을 보내는 나라에서는 고용 기회의 성장이 없는 상태에서 인구가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임금 고실업 상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간접적인 이유의 두 번째는 제국주의와의 연관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많은 저개발국은 식민 통치를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식민 통치 상황에서 대다수의 농민들은 토지를 빼앗기게 되고
농장에서는 대규모 플란테이션 제도, 즉 단일 경작 제도가 도입을 하면서 농촌에 원래 있던 농부들은 그만큼의 숫자가 필요 없게 됩니다. 많은 농부들이 땅에서 쫓겨나게 돼서 잉여 인구가 되지요. 이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농촌에서는 더 이상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도시로 이주를 하게 되고, 이 도시가 그 사람들을 충분히 수용해낼 수 없기 때문에 도시의 과잉 인구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도시로 이주해온 사람들은 도시 빈민이 되어버리거나 아니면 또 다른 먹고 살 길을 찾아서 다른 곳으로 또 떠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렇게 다른 곳으로 떠나는 사람들이 해외로 가는 이주 노동자가 되는 것이죠. (2015년) 현재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180만 명을 넘어섰고요. 이것은 한국 전체 인구의 3.6%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30년 전만 하더라도 외국인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던 것에 비하면 정말로 굉장히 큰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이 외국인들 중에는 결혼 이민자도 있고 재외동포도 있고 유학생도 있고 여러 다른 유형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부분은 일을 하러 온 사람들, 즉 근로자입니다. 특히 결혼이민자, 국제결혼이민자라든가 한국에 체류 중인 재외동포들 중에서도 많은 수가 이미 취업을 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상당수는 근로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화면에 표를 보시면 한국에서 일할 가능성이 있는 외국 출신 인력은 무려 112만 명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어느 근로 현장에 가더라도 외국 출신의 근로자와 함께 일하는 것이 이젠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더 나은 근로 환경을 만들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바로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님, 표정이 밝아지셨네요? 네. 그런데요, 우리가 동료 외국인 근로자를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하듯이 동료 외국인 근로자 역시 한국을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당연한 얘기일 겁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 왔기 때문에 그들 역시 한국에 대해서, 한국 문화에 대해서, 그리고 동료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물론 그들이 한국에 오기 전에, 그리고 한국 도착 후에 이런 내용을 간단하게 교육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갑자기 낯선 환경에 놓였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한국에 대한 모든 것을 알기란 쉬운 일이 아니겠죠. 특히 한국말도 잘 모르는 상황이라면 아마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상태라면 동료들 사이에 따뜻한 관계가 형성되기 어렵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작업에서 능률을 올리기도 어렵겠네요. 맞습니다. 바로 이럴 때 한국인 근로자가 먼저 그들을 이해하고 이끌어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을 이해해야 하듯이 한국인 근로자도 동료 외국인 근로자를 이해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낯선 환경에 놓인 상황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열정적으로 일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생산성 저하 및 조직 문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따라서 더 나은 작업 환경을 만들고 직무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한국인 근로자는 동료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동료로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우선 한국인 근로자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문화를 이해해야 합니다. 동료 외국인 근로자가 어떤 문화와 환경에서 성장했고 생활했는지를 알 필요가 있겠군요. 그렇죠. 다음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지금 여기에서 느끼는 감정, 불안과 두려움 등을 함께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끝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향한 진정성 있는 배려의 자세도 필요하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적 이해, 공감, 진정성 있는 배려가 실천되면 동료 외국인 근로자가
직무 수행에 더욱 열정과 헌신을 다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겠네요. 뿐만 아니라 한국인 근로자는 동료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리더십을 발휘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문화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와 직접적으로 함께 일을 하는 동료 한국인 근로자는 대체로 외국인 근로자의 상급자가 되는 경우가 많으니 한국인 근로자가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야겠네요. 맞습니다. 한국인 근로자에게 직무와 소통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이죠. 상급자인 한국인 근로자는 직무와 관련해서 외국인 근로자가 어떤 점에서 부족한지, 어떤 점을 보완하면 생산성이 더 높아지는지를 알 수 있어야 하며, 특히 한국어로 소통하기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가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끄는 방법을 알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한국인 근로자는 외국인 근로자의 출신국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도 필요합니다. 생산성은 업무의 효율화를 통해서도 높아지지만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북돋아줘도 높아집니다. 한국인 근로자가 외국인 근로자 출신국에 간단한 인사말을 건네거나 좋은 일이 있을 때 그 나라 방식으로 축하를 해주는 것만으로도 작업장의 분위기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 근로 현장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요. 연령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은 사업장에서는 한국인 근로자들이 외국인 근로자보다 나이가 더 많은 경향이 있으며 특히 한국인 근로자가 경력이 더 많고 직급이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럴 때 한국인 근로자가 함께 일을 할 때 큰 목소리로 말을 할 때가 있는데 외국인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 일을 잘하고 있는데 왜 고함을 치냐 또는 왜 야단을 치냐고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부당하게 소리를 지르는 것은 옳지 않겠지만 급한 상황이거나 주변이 시끄러운 상황에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때는 다 그렇게 일을 배웠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요즘은 한국의 젊은 사람들도 손윗 사람이 참견하거나 큰 소리로 꾸짖는 것을 고분고분하게 듣고 있지 않아요. 이것은 젊은 외국인 근로자도 마찬가지지요. 옛날에는 인권의 개념도 익숙하지 않았고 윗사람의 말에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의 의견도 존중해주고 필요할 땐 그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가령 외국인 근로자의 나이가 20대에서 30대의 성인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어의 수준이 낮다는 것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착각하여 대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비슷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말을 할 때에도 명령이라는 느낌보다는 업무 지시라는 느낌으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른 한국 사람을 대할 때처럼 기본 예의를 지킨다면 큰 문제가 없겠군요. 맞습니다. 한국 사람끼리도 예의 없이 대하면 기분이 나쁜 것처럼 외국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요. 뿐만 아니라 다문화권의 문화적 다름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나라에 따라 조금 다른 문화와 전통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중국의 경우 시계나 우산은 죽음 또는 이별을 뜻하는 단어와 발음이 유사하므로 선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선을 먹을 때는 뒤집지 않고요. 상대의 체면을 손상시키는 행위나 말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머리와 발을 가장 신성시하므로 머리를 쓰다듬는 행위를 피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이나 일반 건물 내에서 문턱을 사이에 두고 악수를 하는 행위는 원한이 있거나 결별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피해야 합니다. 스리랑카의 경우 왼손으로 물건 음식을 권하거나 악수하지 않으며 대화 중 코를 만지면 무시당하는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또한 손으로 음식을 먹는 습관이 있습니다. 베트남의 경우 명예를 훼손하는 행동과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싫어하며 어깨를 톡톡 두드리는 행위 역시 피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수호신이 양 어깨에 깃들어 있다고 생각하므로 신성한 부분에 타인이 접촉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머리는 영혼을 담는 곳으로 생각하여 만지는 것을 싫어하며
악수나 물건을 주고받을 때 가급적 오른손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큰 소리로 질책당하는 것을 싫어하며 소리 지르는 행위를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개와 고양이 같은 동물과 접촉하는 행위는 피해야 하며 돼지고기, 술, 살아있는 음식을 권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몽골의 경우 손가락으로 사물이나 사람을 가리키는 것은 나쁜 의미로 생각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자존심이 강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캄보디아의 경우 머리를 만지는 것은 사람의 영혼을 앗아가는 행위라고 이해하며 대화를 나눌 때 손가락질을 하거나 발가락으로 상대방을 가리키는 것은 자신에 대한 모독으로 받아들입니다. 상대방 앞에서 허리에 손을 얹고 말하거나 다리를 꼬고 앉는 행위도 예의에 어긋난 행동으로 받아들입니다. 또한 손바닥을 하늘로 향하게 하면서 손가락으로 부르는 행위는 성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며 화를 내거나 소리 지르는 행위는 무례한 행동으로 받아들입니다. 한국 사람이 모든 외국의 문화를 미리 알고 나서 외국인을 적절하게 대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문화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으면 원만한 관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종교에 대해 이해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사업장에도 종교 생활을 하는 근로자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종교는 매우 다양한데요. 이 중에서 기독교와 불교는 한국 사람들에게 익숙하지만 이슬람은 비교적 생소한 종교입니다. 저희 동료들은 그렇지 않지만 가끔 이슬람교 사람들은 무섭거나 위험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곤 합니다. 한국 사람들 중에서 이슬람과 관련된 직접적인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인상을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미국을 비롯한 서구 사회에 이슬람에 대해서 갖는 편견이 한국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었기 때문인데요. 물론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 중에 일부 극단주의자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슬람이 아닌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나쁜 사람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극단주의자들의 숫자는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극소수에 지나지 않거든요. 아랍 속담에 서로 알아야 친해진다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다문화가 되어지는 근로 현장에서 꼭 필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종교에 이르는 이슬람은 아랍말로 원래 순종과 평화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은 무슬림이라고 합니다. 이슬람 문명권은 우리가 흔히 아는 아랍 지역 말고도 세계 50개국이 넘는 지역에서 세계 인구의 5분의 1쯤 되는 15억 이상의 무슬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슬림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나라는 이슬람을 국교로 하는 나라들이 아니라 인도네시아와 인도 같은 나라들이죠. 이러한 이슬람은 종교의식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이슬람교에는 흔히 5기둥이라고 하는 신앙 실천의 기본이 있는데요. 신앙 증언, 예배, 종교 부금, 금식, 그리고 성지 순례 등입니다. 무슬림들의 생활과 관련된 다른 종교에 비해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쇳라라고 불리는 예배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이 하루 5번의 일상 예배인데 해 뜰 때쯤부터 정오 무렵, 오후, 저녁, 밤에 성지를 향해 드리는 기도입니다. 가장 기본적 신앙 행위이기 때문에 무슬림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죠. 또 1년에 한 번씩 이슬람력 9월 라마단 기간에는 금식을 합니다. 해가 떠 있는 동안은 일체 먹고 마시지 않고 그 밖에도 많은 것들을 삼가는 일종의 고행의식이죠. 여기서 라마단 기간이란 이슬람의 예언자 무함마드가 신으로부터 코란의 첫 번째 경전을 받은 것을 기리기 위해 순종의 의미로 금식을 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이슬람 고유의 종교와 문화 전통에서 유래한 것이며 무슬림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들이니 이에 대해 좀 더 알고 이해하며 가까이 친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무슬림이 작업 중간에 기도하는 일에 대해서 이해하는 태도가 필요하겠군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 중 일부는 근무 시간에 기도를 드리는 것이 일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따로 기도실이 없는 곳에서는
작업장 한쪽에서 기도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안전에 관련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라인 작업이 중단되어 생산성 향상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럴 땐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먼저 별도의 시간보다는 식사 시간이나 휴식 시간에 기도를 하는 방향으로 조정해 보세요. 그리고 믿음의 정도에 따라 기도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전체 작업에 문제가 없다면 한국인 근로자들이 일을 마친 후에 조금 더 일을 하는 조건으로 작업 시간 중에 기도를 하게 허락해주면 어떨까요? 더 나아가 작더라도 기도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구석 자리에서 기도를 할 수 있게 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무슬림은 이슬람 교리에 따라 술과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돼지를 기르기 어려운 중동 지역의 환경, 그리고 그것을 반영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코란의 가르침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 중에는 재미삼아 무슬림에게 돼지고기가 맛있다며 먹어보라고 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의 사업장 중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무슬림이라는 이유로 괴롭히거나 일부러 불편하게 하는 곳은 아직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슬람의 종교적 특성을 이해하고 배려해주는 것은 인간적으로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작업 효율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따라서 식사가 제공되는 사업장의 경우에 여유가 된다면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무슬림을 위해서 다른 메뉴를 준비해주면 좋습니다. 회식을 하러 갈 때에도 돼지고기가 아닌 다른 음식이 제공되는 식당으로 가면 좋겠죠? 추가적인 정보를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슬람교에서 허용된 음식은 할랄, 금지된 것을 하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하람의 경우는 많지 않으며 모르고 먹거나 굶주릴 때와 같은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용서가 됩니다. 동료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업무를 지시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의사소통이 어려울 수 있으니 시범을 보이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해당 업무의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그리고 준비 작업과 주변 환경 정돈까지 일목요연하고 분명하게 한국인 근로자가 시범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시적 업무 지시 방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업무를 부분 동작으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각 부분 동작을 나타내는 말을 한국어와 해당 외국인 근로자의 언어로 적은 편말을 준비하는 것이죠. 어떤 업무에 대하여 시범을 보이겠다는 말 역시 양국어로 준비하여 편말을 만들어 활용하면 좋습니다. 편말에 기술된 용어를 말로 하면 자연스럽게 언어 학습도 되겠네요. 맞습니다. 이러한 편말을 만드는 것은 화면에 보시는 사례와 같이 한국인 고용주가 관계기관의 번역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 및 상사에게 활용을 건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해당 직장의 고용주가 한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희 기업의 현실에서는 그것은 생산성이 저하되고 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을 것 같아 고민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교육을 실천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우선 동료 외국인 근로자를 한국인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 부문에 배치할 때 해당 한국인 근로자들이 먼저 다문화 이해 교육을 받습니다. 그 다음 한국인 근로자는 수시로 또는 정기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상황에 관한 이야기를 고용주나 상급자에게 전달하고 더 나은 발전 방안에 대해 함께 상의를 합니다. 끝으로 다문화적 상황이 생산 작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서 직무 설계를 다시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 공정에 같은 나라 출신의 근로자들을 배치하면 상호 의사소통이 더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처럼요. 저희 회사와 동료들에게도 이러한 노력들이 실천되면 좋겠습니다.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위해 이 영화를 추천드립니다. 관심을 갖고 이해해 주세요. 오늘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기업 현장에서 동료 외국인 근로자와의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가장 바람직한 것은 외국인 근로자 전담 직원을 배치하고 정기적으로 고충 상담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기업이 많습니다. 비록 어렵지만 주어진 상황에서라도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 답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걱정거리가 없어졌네요. 별 말씀을요. 손님의 회사도 동료 외국인 근로자와 존중하고 소통하는 좋은 사업장이 되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직장 동료 근로자를 위한 근로 현장 다문화에 대해 학습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